문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10장이죠. 시와 자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와 자연이라는 부분부터는 이제 시의 주제라는 파트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3부의 시와 주제라는 파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빨리 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15장까지 이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책은 좀 끝내려고 그래요. 뭐 이것만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제가 10장, 11장까지 끝낼 수 있으면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85쪽입니다. 185쪽. 시와 자연이나 이런 내용은 뭐 여러분 좀만 공부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상상력은. 자,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자연이 뭐죠? 네이처죠, 네이처. 맞나요? 이 네이처는 재밌는 게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요. 본성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본성?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본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연이 본성이고 자연이라는 게 이 한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 그러할 연자거든요.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노자 도덕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넓게는 인간을 포함하는 우주의 원리, 법칙, 질서 뭐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뜻하고 좁게는 그냥 도시의 반대 자연. 자연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 인간을 둘러싼 전 우주, 유니버스. 우주를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하죠. 우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개개의 자연 경관, 또 식물이나 동물 같은 유기적 생명체인데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긴밀하게 연결된 이런 뜻이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올게닉이라고. 올게닉이라는 게 유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좀 써놓으세요. 올게닉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유기물 식품 같은 거 파는 데가 뭐냐면 올가라고 그래요. 올가. 지금도 이 상표가 있어요. 올가. 이게 올게닉 푸드의 줄임말이에요. 올게닉 푸드. 줄여가지고 그냥 올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생명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A가 가장 범위가 크고 C가 가장 작다.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 다 연결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C는 자연의 모방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 C라는 것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동서양의 자연관과 한국의 시의식이라고 나왔는데 이 동서양의 자연관 이것 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동서양과 자연관은 제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은 자 어떻게 다르냐? 동양은요, 자, 동양은 이렇게 천이 있어요. 천. 하늘이 있고요. 이렇게 인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천인합이라고. 자, 근데 서양의 자연관은 이렇게 천이 있고 이렇게 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천인분리죠. 그러니까 동양은 천인합일, 사람은 하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인법천, 천법도 그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늘을 본받고 인, 법, 천. 그다음에 천, 하늘은 도를 본받고 천법도. 도법자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본받는다. 제가 옛날에 북한산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산장에 가다 보면 산장이 있어요. 이런 한자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좀 해석 좀 해달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때 이 법이라는 것은 본받다는 뜻이에요. 본받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람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알아두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생태적으로 자연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186쪽의 그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건너뛰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 고대 서양인들은 자연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봤다. 자연이라는 경애와 이제 표현을 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바꾸는 일을 어떤 형태로든 삼가한다. 근데 현대 신으로 알려진 워즈워드는 자연을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매개로 미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감정에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넘어가서 지금 단락 밑에서 넷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따라서 다음부터 자연은부터 함축한 데까지 네 줄 밑줄 치세요. 자연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위협의 근거이고 불안의 요소이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서양의 자연과는 이원론. 자, 이게 두 개가 떨어졌으니까 이원론이죠.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함축한다. 자, 제가 지금 그린 거 이해 가시죠?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있다. 천인 분리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자, 동양에서는 자, 자연과 인간은 조화롭다. 그래서 자연은 도의 속성을 공유한다. 외관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 어려우면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좀 더 쉬워요. 보이지 않는. 가시적 하면 뭐겠어요? 보이는. 도의 비유이자 상징이다. 자연을 이렇게 비유와 상징의 고리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자연은 거기 둘째 줄을 볼까요? 187쪽입니다. 자연은 시에 무한한 의미를 주는 제재가 되었고 시에서 질서와 조화 및 통일을 부여하는 대상이 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한국 시에서 자연을 성찰하는 거. 성찰랑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자연을 보는 건데 좀 내려가다 보면 한국의 전통 사상은 자연에 관한 경험을 보여주죠. 지혜 협소한 인간주의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동일하다. 자, 강호가도 밑줄 세 강호가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강호가도라는 건 뭐냐면 강과 호수에서 써보세요. 강호가도 강과 호수에서 도를 노래하. 이걸 강호가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안 나시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그 막 자연의 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연잎에다가 밥을 싸뒀으니까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왜 장만하지 마요? 내가 고기 잡으면 요즘 말로 매운탕 끓여 먹으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연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자적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사대부는 성리학 개념을 수기치인. 수기치인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좀 한자들이 어려운 말이 있어서 풀어드릴게요. 수기치인은요, 수기는 자신이에요, 자신. 치인은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수기라는 건 나 자신을 닫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이걸 수기치인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닫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 수기치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를 잘 닫고 집을 잘 가지런히 하고 국가를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천하를 평정한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겁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가지런히 할 제자인데 그러니까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가지런히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신발 정리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다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할 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집이 잘 돼 있는지를 신발이 잘 정리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87쪽에 중세시가의 전통에서 자연은 창작 주체의 이념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상관물. 상관물은 상징이라고 써서 상징. 그래서 자연이 상당히 이제 뭡니까? 시인이 어떤 거기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그 예가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188쪽에 보면 이왕의 도산 12곡이 나와요. 청산은 어찌하여, 푸른 산은 어째서 만고해. 만고해는 오랫동안이라고 써요.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영어로 말하면. 오랫동안 푸르고, 그 다음에 유수, 흘러가는 물은 어째서 주야. 낮과 밤에 그치지 않는, 그치지란지, 그치지. 아니 난고, 아니 하는가. 요즘 말로 하는 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만고상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항상 푸르리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좀 이게 옛날 말이라서 좀 말이 어려워요. 오랫동안 항상 푸르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 대상으로 삼는 청산과 유수의 자연은 우리의 감각에 포착된 산이나 물이 아니라
불변해 변하지 않는 영속성을 지닌 형이상학적 관념의 상감을 상징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작 주체가 희구라는 것은 기원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바라지 않는, 맞지 않는, 희구에 맞지 않는,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바라는 이렇게 써보세요. 희구에 맞지 않는 바라는, 쉬운 말로. 그러한 망고상통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환기하는 관념적 존재다. 자연은 이데아처럼 구체적 경험을 초월한 보편적 선언적인 이념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중세시가에서 자연현상은 이념의 상관물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주세요. 중세시가에서 자연현상은 이념의 상관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밑줄 주세요. 자, 그러나 이제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생활로 가는데 이제 농경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가시조라는 건 뭐냐면 이 밭전자의 집 같잖아요. 전가.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와 관련된 시조라는 거예요. 전가라는 거예요. 밭집이잖아요. 직역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뭡니까? 그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족적, 자기 만족, 자족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자족인데 이 족이 원래 발족자잖아요. 근데 이게 만족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으면 어때요? 발이 팍팍 밟히죠. 모를 이렇게 심으면서.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을수록 어때요? 그 풍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발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만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elf-satisfaction. 영어로도 조금씩 써놓으세요. 그냥 또 공부하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self-satisfaction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족감이 강화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썼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의 의식 속의 자연은 이념의 상감을 해서 삶의 구체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갔다. 근대에서는 시인의 내면과 깊이 상응한다. 서로 응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화자 이념이 투영된 규범화되고 관조적인 자연을 지나 관조라는 것은 약간 떨어져서 바라본다. 이것도 좀 또 이게 말들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한자 써도 이렇게 써요. 관조. 그러니까 이 관자는 볼관자고요. 볼관자. 이 조자는 빛을 조자입니다. 관조라는 보고 비친다는 의미거든요. 관조적이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그 관조적인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을 지나서 구체적인 생활, 노동 현장, 그러니까 전가시조가 그렇다는 거죠. 내면에서 바라본다. 자, 자연 현상의 현대적 양상 오른쪽 가볼까요? 오른쪽.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 삶의 이법은 이치나 법을 189쪽 보고 있어요. 궁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고대 가요로부터 중세 시가를 지나서 그 현대 이르기까지 자연은 주류적인 형상으로 주류라는 것은 주류의 주류. 영어로 하면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주류적인 형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박목월의 청로루라는 시를 보세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귀하집. 이거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6, 5조네. 일단 6, 5. 사는 자산 봄는 녹으면 이거 써보세요. 5, 5. 느릅나무 송잎 피어나는 12구비를 4, 송잎 피어가는, 그러니까 4, 그다음 6, 5죠.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는 6, 5. 청로루 3, 밝은 눈에 뭡니까? 4. 그다음에 도는 구름 2, 2. 이렇게 되는 거죠. 6, 2, 2.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재밌는 게 제일 처음에 먼 산 청운산 6이에요. 사는 자산은 5예요. 느릅나무가 4예요. 청로루가 3이에요. 그다음에 도는 2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아다지오로 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산 청운산. 푸른 구름이 있는 절이에요. 정말 멋있으니까. 이게 청운사라는 것은 뭐 그냥 어떤 작가의 어떤 상상 속의 유토피아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죠. 낡은 기와집, 자산. 이거는 붉은 노을이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게. 붉은 노을 있는 산,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이건 요즘 말로 느릅나무죠. 르에다 피읍.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정말 잘 썼죠. 시각적이죠. 또 박목월에 넘겨보세요. 윤사월이라는 시.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이것도 어때요? 운율이 딱 맞죠? 송화가루 날리는 7, 5잖아요. 윤사월 해길다 3, 3, 3. 꾀꼬리 울면 5. 그러니까 이 윤사월 해길다가 6이고 꾀꼬리 울면 5. 이렇게 써보세요. 산지기 외딴집 이거 6이죠. 눈먼 처녀사 5. 문설지에 기대이고 18. 엿듣고 있다 뭡니까? 5. 그러니까 거의 7호조에서 변형이 된 거죠. 여기서 눈먼 처녀사라고 해놨는데 이 사라는 건 뭐냐면 야라는 뜻이에요. 야. 우리 그 경상도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내사마 이런 말 써요. 경상도 말로 내사마. 이게 나야 나야 어떨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가 여기서는 이 뭐 내사 아프지 않다, 내사마 아프지 않다, 나는 아프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주격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 호칭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190쪽에 보면 시편들의 대상인 먼산, 청운산, 자산,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는 보세요. 구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청로로 눈먼 처사와 처녀와 함께 원형적인 이상이 투사된 상상적 자연이다. 그러니까 상상적 자연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유가 네버의 뜻이고요. 토피아가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는 결국 뭐냐?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을 유토피아라고. 존재하는 섬이 아니고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이다. 자, 그래서 자 자연에서 그런데 넷째 줄에 약육강식. 그러니까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강한 것이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약육강식이 뭔지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약한 건 잡아먹히고 이런 그런 자연이나 농경과의 토전으로 자연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인생관, 말하자면 주체의 상상 속에 변형된 이상향. 여기서 중요한 이상향, 아까 제가 유토피아라고 했죠.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이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박목월의 자연은 상상된 자연이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박목월의 자연이 상상된 자연이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박두진으로 갈게요. 191쪽. 지금 청록파 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셋째 줄. 자, 밑줄. 박두진은 자연을 자신의 관념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근간으로 삼는 시인이다. 자, 밑줄 쫙 치세요. 박두진. 지금 청록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자연이니까, 이거 볼 것도 없이 청록파인데, 그럼 왜 청록파냐? 푸른 사슴이냐? 이걸 말이 안 되잖아. 자연을 띄우는 사슴이라는 뜻이고. 이게 사슴이 푸른색이 없잖아요. 자연을 띄우는 사슴을 청록이라고 이야기한다. 청록이라는 것은 청록이라는 것은 자연을 띄우는 사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두진이 나오죠. 자연이. 그리고 이제 박두진의 시는 약간 기독교적인 것도 있고요. 자, 거기 두 줄 내려와서 그가부터 자연이다까지 밑줄 쫙 주세요. 그가부터 쭉 해갖고 자연이다까지. 그래서 그가 주관 자연은 환경으로서의 자연이나 문명 비판적 대안 자연이 아니라 정신과 이상을 구현하는 관념의 매개체고요. 형식과 육체를 부여하는 대상. 박목월의 예처럼 그가 자연을 한결같이 창조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과 분리된 자연이 아니고 시인의 의식 속에 선택 재구성된 관념화된 자연. 여기 관념화된 자연 동그라미 점. 관념화된 자연.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박두진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산마루를 돌아본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게 향연인데 이 시에서 이제 뭐 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미지 화염은 미래지향적인 밝은 암. 이 박두진의 시는 해야 소사라 뭐 고운해야 소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밝은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요. 자, 넘겨보세요. 192쪽. 침묵으로 누워있는 무덤 속의 총루가 아니라 무덤. 이 총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해골 같은 거 해골. 그런 게 아니라 치솟는 윤기. 솟아오른다는 거죠. 윤기. 이미지를 띠는 활력의 매체다.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화곽 치밀어 오를 화염. 기다림 뭐 핀내를 잊은 여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공존, 동시적 공존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밑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시 말해 찾아보세요.
천상의 질서가 화염으로 지상화하는 과정이다. 화염, 아까 화염은 막 불이 막 엄청 끓는 거죠. 지상화.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으로 누운 상태에서 화염으로 치솟는 상태에 대한 갈망,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조지운이 나와요. 조지운, 밑줄 쓰요. 무라일체의 생명적 자연관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생성과 소멸을 구현하는 생명시약을 드러낸다. 조지운이 이제 등장 안 할지 않죠. 이 조지운은 경상도 영양이죠. 영양에 가면 이 조지운 문화까지 있어요. 경상도 영양에 가면 조지운 문화까지 있는데 상당히 한옥식으로 해서 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잘 만들어졌고 승무가 항상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지우는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다.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성과 소멸을 구현한다. 그래서 그의 동양미학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했다는 거죠. 자, 밑에 조지훈의 삼방이라는 시 보세요. 삼방. 요 시가 정말 기가 막힌 시예요. 조지훈의 시 중에 보세요. 닫힌 사립에 꽃잎이 떨리노니 구름에 쌓인 집이 물소리도 스미 노랴. 구름에 쌓인 집. 너무나 멋있죠. 구름에 쌓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청학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리산 위에 가면 막 구름에 뻑 쌓이잖아요. 마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두목이라는 시에 보면 그 시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원상한산 석경사 멀리 한산에 석경을 오르니 대군생처 유인가라. 흰 구름 만들어진 곳에 인가가 있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 뭡니까 안개가 쫙 피어 있는 곳에 인가 있으면 너무나 멋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구름에 쌓였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담비 맞고 난초 입은 새삼 치운데 추운데 이런 뜻이겠죠. 볕바른 비다지를 꿀벌이 스쳐간다. 바위는 제자리에 움쩍았노니 푸른 이끼 입음이 자랑스러라. 아스럼 흔들리는 소소리 바람 고사리 새순이 도르르 갈린다. 정말 잘 쓴 시죠. 그래서 이 시는 밑에 나오죠. 꽃잎이 떨리고 간주하는 데서부터 자연적인 생명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밑에 보면 이연은 물의 운동을 통해 생명력을 청각적 이미지,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물소리가 스민다라는 것이니까 3, 4연의 담비 맞은 난초잎이라든가 꿀벌이 스쳐가는 장면은 생명력이 있죠. 5연의 바위는 정지 상태가 움직임의 모습으로 바뀌고 생명의 바위는 6년에서 푸른 이끼를 잇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다 있죠. 그래서 결국 밑에서 보세요. 말하자면 다음에 시인은 시를 통해 제2의 자연을 느림의 미학으로 창조했다. 밑줄 짝.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단락이 시험에 잘 나와요. 보세요. 이처럼 박목월, 박두진, 조지우는 각각 주체의 관념이 투사된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자연. 거기다 밑줄 쓰세요. 주체의 관념이부터 자연. 자, 여기다 박목월이라고 쓰세요. 박목월. 주체의 관념이 투사된 궁극적 근원으로서 자연. 그 다음에 역동적 생명의 원천으로서 자연 밑줄. 박두진 이렇게 써요. 박두진. 그 다음에 느림과 견딤을 미학 바탕으로 한 유유자적한 자연, 유유자적의 자연 밑줄 조지훈 이랬어요. 조지훈.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자, 다음 중 청록바 시인의 자연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한 시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생태적 사유로의 자연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해서 생태, 정말 이 인류가 생태 위기, 요즘 생태 관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갯벌 체험하는 게 생태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생태 위기가 이제 인간 스스로 자연에 대한 착취, 낭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된다. 밑에 있는 건 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현종의 헤게몬이라는 195쪽에 보면 있는데, 여러분 이 헤게몬이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헤게몬이라는 거는 일종의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지배라고 써요. 헤게모니. 헤게몬이라는 말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헤게모니라는 것은 그런 그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헤게모니가 자연, 지배, 그런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아주 잘 나오는 말이니까 헤게모니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배라는 그 의미인데, 이제 이걸 좀 더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뭐랄까요.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거. 그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지배라고 말해도 되고,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 이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볼게요.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꽃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헤게모니는 저 바람과 햇빛이 흐르는 물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저 초라한 헤게모니병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헤게모니를 잡지 그러지 않았어요? 순간 터진 폭소, 나의 폭소 기억하시죠? 그런데 잡히면 잡히나요? 잡으면 잡히나요? 잡으면 무슨 먹을 알이 있나요? 헤게모니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편한 숨결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숨을 편히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검은피 초라한 영혼들이요. 무엇보다 헤게모니는 저 덧없음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찬란한 덧없음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라는 게 아까도 설명했죠. 지배권이다. 근데 오늘날은 그 일반적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어의, 말뜻, 어의라는 건 말뜻이라고 써주세요. 시적으로 살려서 우주의 헤게모니를 생명들의 덧없음이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생태적인 세계관으로의 감각적 전을 바뀐다는 거예요. 꽃이나 바람이나 햇빛이 헤게모니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추수하고 이래야지 뭐 겨울에 뭐 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같은 걸 재배할 때. 그래서 196조 정현종의 생태적 사유가 반영된 시편들이 감각기관이라고 써요. 감관. 196조 첫째 줄 감각기관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끌어놔도 풀잎 하나, 미생물 하나를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면 분명하다, 자명하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려가다 보면 밑줄 치세요. 밑에 셋째 줄 시에서 정현종의 시는부터 밑줄 치세요. 우리가 근원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생명현상을 들어보게끔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생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모의 위대한 식사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시들은 여러분이 별로 안 들어본 시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좀 읽어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대한 식사. 산근을 두꺼워지고 흙 묻은 연장들, 허청에 함부로 널브러지고 마당가 매캐한 모깃불 피어오르는 타 늦은 저녁, 멍석이 둥근 밥상, 식구들 말없는 분주한 수저질, 뜨거운 우렁 된장 속으로 겁없이 뛰어드는 밤새 울음, 물김치 속으로 비계처럼 둥둥 별 몇 점 떠 있고 냉수 사발 속으로 새까맣게 몰려오는 풀벌레 울음, 배어문 풋고추에 독한 까닭물을 서름으로 능선처럼 불룩해진 배, 트림 몇 번으로 꺼뜨리며 살임 나서면 태지봉 옆구리를 헉헉 숨이 가쁜 듯 비틀대는 농주, 막걸리를 말하는 거예요. 농주라는 거는 취한 달의 거친 숨소리. 그날의 위대했던 반찬들이요. 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시인의 정서는 농촌 풍경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위대한 식사는 시인이 지향하는 생태적 사유의 근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연에 대해서 잊고 있는 거. 그래서 신이 노래하는 것은 까닭물을 서릅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쓰세요. 이처럼부터. 거기 197쪽의 한 5째 줄입니다. 상처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유년과 자연에 대한 기억을 통해 고단한 삶을 발견하는 과정이 이 시에 담겨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자연이 아까 천인합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생태시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가 나이덕의 어린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어디서 나왔을까 깊은 산길, 갓 태어난 듯한 다람쥐 새끼,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린 것들은 내 앞에 눈부신 꼬리를 쳐들고 나를 어미라 부른다. 괜히 가슴이 저릿저릿한 게 핑크를 굳었던 젖이 돈다. 젖이 차올라 겨드랑이까지 찡해오면 지금쯤 내 어린 것은 얼마나 젖이 그리울까. 울면서 젖을 짜버리던 생각이 문득 난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남만한 그 눈동자. 너를 떠나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갈 수도 없다고. 나는 오르던 산길을 내려오고 만다. 하 물웅덩이에는 무사한 송사리 때. 그러니까 나이덕은 여기 나오죠. 갓 태어난 다람쥐 새끼를 보면서 그 모성이죠. 다람쥐든 뭐 인간이든 동물도 모성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람쥐 새끼의 눈빛을 보면서 이제 그런 모든 어린 것들, 또 어미, 그 어미들의 모성이 정말 동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동물 왕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새끼를 이렇게 잡아가면 어미가 계속 옆을 이렇게 패 이게 가지 않고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모성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이게 에코페미니즘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198쪽에 한 10줄쯤 쭉 내려가 보세요. 에코페미니즘부터 지적한다까지. 에코페미니즘부터 지적한다. 이 에코페미니즘을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건 여권 옹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페미닌이라고 여러분 아름다운 갈색 머리 해가지고 페미닌이라는 염색약 있죠? 페미닌이라고 그래요. 이 페미닌 여성을 한 뜻이에요. 여성을. 에코란 건 생태. 왜 생태냐면 이컬러지. 이컬러지가 생태인데 이걸 줄여갖고 에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숲 해설사 이랬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면. 근데 요즘은 숲 해설사보다 에코 해설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숲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 해설사가 더 이제 요즘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태 여건 옹호주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입장, 그러니까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때 모성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모성. 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태 그 에코페미니즘 말이 어렵잖아요. 동물들의 모성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와 관련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성성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나이덕은 남성적 가치 속에 파괴된 생명들을 주목한다. 모성의 회복이라는 일관된 기획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현종, 이재문, 나이덕의 시를 가지고 이 생태시를 이야기해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9쪽입니다. 199쪽의 네 번째 줄을 좀 보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역사에서 자연현상은 문명 비판, 애니미즘 뭐죠? 만물이 살아있다. 만물이 물활로. 애니미즘, 물활론이라고 그래요. 물활론. 그 다음에 지배 이념의 전달, 전원, 침이, 현실 반영의 알레고리, 이건 비유를 알레고리로 한다고 그랬죠. 1대1 비유. 그러다가 최근에 창조적 굴절을 보이면서 생태적인 것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회의 최후의 윤리학이자 가장 급진적인 대안으로 대두한 생태적 사유가 신성이 깃들인 현장으로 승인하면서 이제 인간의 욕망 실현을 위한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란 말이죠. 자원으로 자연을 파괴해 온 것에 대한 반성적 시선을 함유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와 호흡하면서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을 돌려주는 작업을 통해 우주적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천지 이게 옛날에 막 뭡니까 한 3,000년 전에 노자의 그 말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천지 불인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덕경에. 하늘과 땅은 인지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인지할 것 같잖아요. 인지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진, 뭐, 그다음에 쓰나미 현상, 또 뭐 폭우 이런 거 보면 하늘과 땅이 인지합니까? 뭐 그 뭡니까 회오리 바람 뭐 많잖아요. 태풍 이런 거 보면 인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자연 현상을 뭡니까? 인간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비판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뭐 쓰다 보면 결국 그것에 대한 그 뭡니까? 반항을 자연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천지불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자가 이 한 3,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불인이라는 도덕경의 말.
하여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공생의 관계다. 이 기생 관계가 아니고 공생 관계라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악어새가 악어의 이에 있는 그 찌꺼기를 먹고 악어는 악어새를 안 잡아먹잖아요. 그런 어떤 공생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 따로 그 자연 따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뭡니까? 제가 그 청록파 시인의 시의 특징,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청록파 시인이 조지훈, 박목월, 박지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를 이렇게 딱 주고 이게 누구의 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러이러한 시의 특징을 가진 시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